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적성에 맞는지 캔버스에 연필로 선을 긋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면서 회원들끼리 수다도 많이 떠는데 최근엔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다 같이 듣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혼자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함께 맞장구도 치고 욕도 하면서 시끌벅적 말을 보태니까요. 그런데 가끔 쓰레기 같은 부모 얘기가 나올 땐 입을 꽉 다물게 됩니다. 다들 배 아파 나는 친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돈을 뜯고도 부모야? 하면서 왁자지껄 떠드는데 말이죠. 아마도 제 과거가 떠올라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제 엄마라 믿었던 여자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현명한 시부모님 덕분에 통쾌하게 복수도 하고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죠. 제 얘기를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진짜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지만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무슨 사연인진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저를 낳자마자 버렸거든요. 보육원 앞마당에서 갓 태어난 저를 처음 발견했던 선생님 말로는 얇은 강보 안에 제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이 써진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해요. 좀 큰 상태로 보육원에 들어온 애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애타게 기다리죠. 하지만 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낸 저는 친부모나 집에 대한 그리움조차 없었어요. 입양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새 부모와 연을 맺고 싶어 했는데 저는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일부러 파투를 냈어요. 그 앞에서 괜히 상스럽게 욕도 하고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창문을 깨서 불량하다는 인식을 줬죠. 몇 번 그 짓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보육원의 골칫덩이가 돼 있었답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원장님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도 별로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성인이 돼서 이 보육원을 떠나게 되면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 공부를 등한시했던 건 아니에요. 어리긴 해도 맹추는 아니라 공부가 그나마 고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요. 선생님들에게 공짜 문제집을 받아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늘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어요. 그런 저를 시기한 아이들이 역시 고아라 독종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애들은 무시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요. 대학도 1지망은 떨어졌지만 2지망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자립지원금을 쓸 생각이었어요. 고아들은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데 그때 약간의 돈이 나오거든요. 물론 4년 학비로는 택도 없는 액수였지만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간신히 낼 수 있었죠. 보통 이 돈으로 집을 구하기 마련인데 저는 어떻게든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몸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고시원을 구했고요. 입학 전까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알바를 끝내고 퇴근하는 중이었어요. 고시원 앞에서 웬 여자가 서성거리길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대뜸 저를 붙잡고 너 혹시 땡땡 보육원에 있던 순자니? 맞지? 하더군요. 보육원 선생님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너 낳아준 엄마야. 못 알아보겠어? 하긴 태어나자마자 이별했으니 모를 만도 하지.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엄마와 재회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내 엄마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엄마가 딸도 못 알아보겠니? 엄마는 제 생년월일과 이름, 그리고 보육원에 버려진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미안하다, 순자야. 널 그렇게 보육원에 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너 꼭 데려오려고 했어.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렇게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려두고 말았구나. 엄마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사실은 제가 친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입양이 싫었던 것도 언젠가는 엄마를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전 뒤늦게 엄마 품에 매달려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매일같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알고 보니 엄마도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모텔방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돈만 있으면 작은 새방이라도 구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사는 건데 미안해. 엄마가 결핵을 앓았어서 힘든 일도 못하고 간신히 나라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 그 지원금이 엄마의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혹시라도 그 지원금이 끊길까봐 저를 호적에 올릴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 존재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엄마는 저를 만나면 뭐든 사주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별 생각 없이 예쁘다고 한 가판대 머리핀도 사주고요. 피자나 파스타같이 비싼 음식도 자꾸만 사줬죠. 제가 돈 좀 아끼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너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딸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엄마는 길바닥에서 자도 상관없어. 20년간 결핍돼 있던 엄마의 애정을 한 몸에 받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엄마도 저도 당장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런 제 고민을 얘기하자 엄마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너 등록금 넣어둔 거 다시 얘기하고 돌려받는 건 어떻니? 뭐? 등록금을? 그럼 나 학교는 어떡하고? 엄마가 올겨울에 나라에서 지원금 크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 그거 받아서 채워주면 되지. 그럼 1년 늦게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엔 다들 재수, 삼수 하잖아. 대학 가면 바빠져서 같이 시간도 많이 못 보낼 거고. 딱 1년만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될까? 엄마의 말에 저는 큰 유혹을 느꼈어요. 공부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는 건 부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엔 더 잘 봐서 일지망이었던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엄마의 말대로 대학 입학을 취소했고요. 등록금을 돌려받아 엄마와 같이 살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단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죠. 비록 엄마는 여전히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바까지 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봄날은 길지 않았어요. 석 달쯤 지나자 영원히 좋을 것만 같던 모녀 관계도 조금씩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엄마의 경제관념이었어요. 엄마는 집안 살림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집밥이 먹고 싶어서 쪼르면 엄마는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음식을 하냐고 했어요. 허구한 날 외식 아니면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 제가 벌어온 쥐꼬리만한 돈은 금세 바닥나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도 벌써 떨어졌어. 우리 돈 좀 아껴 쓰자. 뭐 벌써? 아휴, 엄마가 몸이 이러니 일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네가 알바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니? 뭐? 그럼 나 공부는 어떡하고? 우리 딸 엄마 닮아서 머리 좋잖아. 잠깐 쉬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러다 결국 월세도 못 내서 우리 딸하고 또 생이별할까봐 그래. 엄마의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는 두 번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공부를 그만두고 알바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공부했던 것도 까먹게 됐고 이듬해 대학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됐죠. 그게 몇 년 반복되다 보니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알바만 하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쌓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엄마도 그런 제 뜻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엔 돈이 최고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버는 게 낫지. 우리 딸 잘한 거야. 기특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알바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전 얼른 돈을 모아서 월세살이를 벗어나고 싶었죠. 매달 나가는 피 같은 월세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직장인이 된 뒤로 부쩍 씀씀이가 해퍼졌어요. 생활비로 쓰라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그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마구잡이로 긁더군요. 음식이나 생활용품 사는데 썼으면 말이나 하네요. 가방이니 옷이니 그동안 한 번도 좋은 걸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자꾸만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돈만 펑펑 써대니 미치겠더라고요. 화도 내보고 좋은 말로 달래도 봤지만 도통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엄마가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내가 도망간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지우려다가 그래도 내 딸인데 그럴 순 없지 하고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이게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대거리를 하네? 내가 돈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더군요. 급기야 그냥 우리 다시 갈라서자.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갈라서 하면서 짐가방까지 싸더라고요. 설마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를 다시 안 볼 것처럼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를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대로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요. 저는 부랴부랴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나 두고 가지마. 나 이제 엄마 없이 못 산단 말이야.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엄마 품에 매달렸어요. 그러자 엄마도 짐가방을 집어던지고 그런 저를 끌어안았죠. 엄마가 미안해 딸. 아무리 속상해도 갈라서잔 말은 하면 안 됐던 건데 엄마가 앞으로는 돈 아껴 쓸게. 카드도 안 줘도 돼. 엄마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덩달아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저는 다시 엄마에게 카드를 돌려주면서 이제 진짜 아껴 써야 돼. 꼭 필요한 곳에만 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못 가 엄마의 씀씀이는 다시 해퍼졌어요. 게다가 전과 달리 미용실이니 화장품이니 외모를 꾸미는 데 집중하더군요. 주말마다 곱게 꾸미고 어딜 그렇게 나가는지 결국 날 잡고 캐물으니 남자가 생겼다고 실토하더군요. 뭐? 남자? 그래, 그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사람이 참 다정하고 진중해. 분명 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한번 만나볼래? 내가 왜? 싫어. 그러지 말고 엄마 남자친구면 곧 네 아빠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 한번 보긴 해야지.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기어이 그 아저씨를 집에 데려왔어요. 잘생겼다는 엄마 말과 달리 우락부락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죠. 무슨 사업체를 하나 운영한다는데 영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예의를 차려서 돌려보낸 뒤 저는 엄마를 취조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사업가라고? 진짜 확실해? 그래, 돈 엄청 많은 부자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해서 너 호강시켜 줄 테니까. 돈이 많은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직접 봤어?
그 통장 보여주길래 봤어. 그 몇 억이 그냥 들어있더라. 그 아저씨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를 뺏긴 기분에 좀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도 어쨌든 돈도 많고 엄마도 사랑하는 것 같으니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으려 했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올게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가 꺼낸 얘기는 결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황당한 얘기였죠. 바로 그 아저씨의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사업 자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든가 봐. 그 거래처에 급하게 이번 달 결산금을 보내야 하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하대. 그거 못 보내면 당장 회사 문 닫을지도 모른다더라. 그 오죽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겠니? 엄마도 돈 없잖아. 못 준다고 했어야지. 넌 모아둔 돈도 좀 있을 거 아니여. 빌려줘. 바로 다음 달에 갚아준다더라. 싫어. 내가 왜?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에 금방 준다니까. 엄마 그러다 그 아저씨랑 헤어지면 어떡하니? 그런 조건의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그렇게 돈 요구하는 남자랑은 그냥 헤어져. 엄마는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급기야 눈물까지 짜내며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쯤에서 져줬겠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액수가 너무 컸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 거의 전부였죠.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엄마는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또 이럴 거면 갈라서자면서 가방을 싸더군요. 결국 또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다는 못 주고 그 반의 반 정도는 줄게. 그 이상으로는 절대 못 줘. 제가 그렇게까지 양보하니 엄마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일단 엄마를 다시 붙잡아 안심은 됐는데 돈 줄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는 평소 저보다 늦게 일어나기에 좀 의아했죠. 엄마, 화장실에 있어? 엄마를 찾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물건이며 옷가지가 전부 바닥을 뒹굴고 있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 같았죠.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바로 장롱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구석 한켠에 잘 넣어둔 제 통장이 없었어요. 엄마가 가져간 거였죠. 제 통장 비번은 진작 알고 계셨고요.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아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통장의 돈은 이미 전부 빠져나가고 없더군요. 허탈했어요. 남자의 눈이 멀어 딸의 돈까지 훔쳐간 엄마라니.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신고할 생각으로요. 근데 그놈의 핏줄이라는 게 뭐라고. 차마 엄마를 범죄자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 곧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넘어가도록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나 문자에 답도 없었죠. 그제야 전 깨달았어요. 엄마에게 2번 버려졌다는 걸요. 한평생 고아로 지내던 서러움과 한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저는 마음속에서 엄마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2번 다시는 찾지 않고 설사 돌아온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 결심했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가져간 돈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일했죠. 삶의 낙이란 그저 조금씩 통장에 다시 쌓여가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어묵을 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녁도 굶고 일했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포장마차로 가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어묵도 몇 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말없이 먹던 남자가 현금이 없었나 봐요.
아, 지갑을 두고 왔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외상은 어림도 없다고 어떻게든 계산하고 가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당황하던 남자와 제 눈이 마주친 건 그때였어요. 저기 혹시 3,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요 바로 앞 건물에서 일하거든요. 내일 꼭 갚을게요. 한푼이 아쉬운 처지였지만 남자가 너무 곤란해 보여서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지갑을 열어 남자에게 3,000원을 내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훤칠하니 큰 키에 얼굴도 제법 반듯한 남자가 그러니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실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퇴근길에 남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돈 3,000원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돈을 받고 바로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돈 빌려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네? 3,000원 가지고 무슨... 됐어요. 웃긴 남자네 싶었어요. 그대로 가려는데 남자가 다시 또 저를 붙잡더군요. 저기 사실은 어제 그쪽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나. 그 남자친구가 있으신 거 아니면 저랑 밥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한껏 떨리고 있었어요. 거절하자니 왠지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결국 알겠다고 했죠. 진짜요? 정말이죠? 무리게 없기에요? 그러자 남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요. 그 순간 갑자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죠. 그날 함께 밥을 먹은 뒤로 남자를 향한 제 두근거림은 더욱 커졌어요. 결국 남자가 또 만나자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사귀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엄마와는 또 다른 결로 제 결핍된 애정을 채워줬어요. 제가 고아에 뭣도 없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도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였죠. 아,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해서 제 가정을 꾸려보는 상상을 하게 됐죠. 남자친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결국 사귄 지 3년 차가 됐을 때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요.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 집은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무역 관련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조건 차이가 날 줄은 몰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시가에서 반대해서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각오도 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도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냐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죠. 새아가 혼자 씩씩하게 너무 잘 컸구나. 태견하고 기특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그렇게 말해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친엄마도 안 해준 따뜻한 말을 시어머니가 해주다니 너무 감동이었죠. 이후 결혼 준비는 순항하는 배처럼 순조로웠어요. 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찍고 드레스를 알아보러 다니고 남자친구도 저도 따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웨딩드레스 투어를 마치고 같이 저희 집으로 왔는데 웬 여자가 현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싶었던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엄마였거든요. 무려 3년 만의 재회였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띠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세상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순자, 너 어딜 다녀온 거야? 퇴근 시간 맞춰서 온 건데 한참 기다렸잖아. 아우, 다리 아파. 얼른 들어가자. 엄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선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죠. 어머, 이 사람은 누구야? 기집애 너 설마 남자친구 생겼니?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엄마의 호들갑에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뒤늦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순자 남자친구 김정태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엄마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는 고아였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만 설명했죠. 절연까지 한 마당에 굳이 부끄러운 과거를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엄마가 나타나 당황했을 법도 한데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남자친구의 인사를 받아줬죠. 반가워요. 나 순자 엄마예요. 우리 딸이랑 만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3년 차입니다. 어머, 그렇게 오래됐다고? 사실 내가 어디 좀 멀리 가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 있는 딸한테 영 신경을 못 썼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말은 편하게 해도 되죠?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엄마는 아예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쯤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일단 남자친구를 먼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제 굳은 표정에 남자친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그리고 제 손을 꽉 한번 잡아준 뒤 엄마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대뜸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부터 하더군요. 얘, 꽤 번듯해 보이는데 어디서 만난 거니?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 돈은 좀 있대? 3년이나 만났으면 결혼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겠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진짜 엄마라면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냐,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가 나 버리고 남자랑 도망갔던 그날 나도 엄마 버렸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난 고아야. 엄마 같은 거 원래부터 없었어. 제 악에 바친 고함에 엄마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대뜸 눈물을 쥐어짜내면서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미안하다, 순자야. 근데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 사실 암이었거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그럴 수가 없더라. 지가 죽는 날까지 3개월도 안 남았다면서 그 전까지만 곁에 있어달라고 같이 마지막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니? 너한테 얘기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야. 아니, 못한 거지. 그 사람 보내고 나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어. 근데 어찌저찌 그 사람이 3년을 더 사는 바람에, 그리고 네 돈도 다 써버렸고, 그게 미안해서 차마 못 돌아왔던 거지. 절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의 뜻밖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건장했던 아저씨가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정말이야? 그럼 그 아저씨는?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래서 마지막 장례까지 챙겨주느라 더 경황이 없었네. 너한테 진작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었잖아. 편지, 전화, 하다못해 문자 한 통이라도. 처음엔 기다렸어. 그랬다가 실망했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엄마한테 2번 버림받은 기분이었단 말이야.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다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결국 저는 엄마를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배신감에 화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자기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 진작 말하지. 그러면 내가 더 옆에 있어줬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다. 다시 어머니 돌아오셔서.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이제 나도 장모님이 생겼네.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축하해 주셨답니다. 늦었지만 같이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먼저 제안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김서방 다니는 회사가 바깥 사돈 회사라며? 그럼 돈 꽤나 있는 집안이겠네? 결혼할 때 돈은 얼마나 보태준다니? 집은 어디로 해준대? 정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속물일 수 있는지 정말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니까 알아야 할 것 같긴 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바로 인상을 쓰면서 제 등짝을 때리더군요. 아이고 이 못난 거사. 그렇게 부잣집으로 시집가면서 고작 그것만 받는 게 말이 돼? 더 해달라고 해야지. 특히 시가와 합가할 예정이라는 말에는 펄쩍 뛰셨어요. 합가는 무슨 합가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집 한 채 못 해준다니?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적어도 아파트 하나는 받아내야지. 엄마, 내가 이것저것 뭐 요구할 입장이 못 돼. 난 엄마 때문에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아예 한 푼도 못 들고 간다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다 괜찮다고 괜히 돈 쓰지 말라고 다독여주신 좋은 분들이야. 그리고 합가도 딱 1년만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해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직 전세 중개 계약이 남아있어서 그때까지만 시가에서 사는 거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면서 펄쩍 뛰었어요. 급기야 자기를 데리고 살라고까지 하더군요. 이 기집애야, 너 결혼하고 나면 나는 어떡하니? 이 엄마는 생각도 안 해?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 원래 처분하고 비상금 만들어 두려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엄마 줄게. 어차피 나 결혼하고도 일 계속 할 거니까 월세랑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고 그이하고 상의해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아이고,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 식구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끼케야 용돈 몇 푼 쥐어주겠지. 절대 안 돼. 합가하지 말고 따로 집 얻어내. 그리고 나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자. 너도 엄마랑 김서방이랑 셋이 살면 좋잖아. 애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제안이 당혹스러웠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같이 살기엔 퍽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당황스러워할 것 같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시가 쪽이랑도 얘기 다 끝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려. 우리가 뭘 더 요구하고 어쩌고 할 입장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넘치도록 배려를 받고 하는 결혼이라고. 너야 많이 받았겠지. 이제 그 집 사람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고. 근데 난 뭐니? 그동안 너 키워준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는 정말 헛웃음이 나더군요. 엄마, 말은 똑바로 해. 무슨 키워준 값? 엄마가 언제 날 키워줬어? 20년 넘게 나 혼자 알아서 컸고 엄마랑 다시 만난 뒤에도 내가 엄마 부양하면 부양했지 엄마가 날 키운 적은 없어. 계속 이러면 나 엄마랑 다시 연 끊을 거야. 2번 다시 안 볼 거라고. 제 말에 엄마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놈의 딸년이 지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게 누군데 지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하면서 엉엉 울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괜히 시부모님을 만나 엄마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겁이 났거든요. 남자친구는 다행히 가타부터 더 묻지 않고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속이 상했는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또 그런 엄마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 식탁 위에 용돈 놔뒀으니까 필요하면 쓰고. 엄마는 끝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금요일이라 시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집에 혼자 남겨질 엄마가 계속 마음에 걸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오늘 내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알겠어. 다음에 보자.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그런데 선선히 알겠다고 했던 남자친구에게서 바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늘 보고 싶대. 자기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너무 아픈 거 아니면 오늘 하고 싶다고 하시네. 최대한 빨리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 뜻밖의 얘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냐고 캐물었지만 남자친구도 잘 모르는 눈치였죠. 결국 저는 엄마에게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으니까 먼저 저녁 먹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다행히 엄마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어디서 뭘 먹냐고 집에 몇 시쯤 들어오냐고 하더군요. 엄마에게 답장해준 뒤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겠다 결심했죠.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나 바로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시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음식을 거의 반쯤 먹어갈 때도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죠. 꼭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먼저 운을 띄어야 하나 고민할 때였어요. 저 멀리서 웬 익숙한 여자가 저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여긴 대체 어떻게 왔어? 엄마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바로 시부모님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는 대뜸 빈 의자를 빼서 앉더군요. 같이 먹어도 괜찮죠? 애들 결혼 앞두고 부모들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엄마의 무례한 행동에 시어머니는 언짢은 눈치였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제지하더군요. 그럼요, 사부인.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얘기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고요. 뭐 그래요. 웨이터, 여기 메뉴판 좀 줘요. 엄마는 스테이크부터 디저트까지 제일 비싼 코스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 병 시키더니 혼자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와인 너무 맛있다. 한 병 더 시켜도 되죠? 엄마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바로 와인을 한 병 더 주문했어요. 안 그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급진 걸 먹으니 자제가 안 되는 것 같더군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자친구는 그저 잔뜩 굳은 표정으로 그런 엄마를 지켜보기만 했죠. 엄마의 진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술이 들어가자 더욱더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1년은 합가하자면서 집도 안 해주실 요량인 것 같은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한들 그러면 안 되죠? 집은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지 않겠어요? 전 합가 못 시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요. 네, 그러시겠죠. 그 얘기는 일단 자리로 옮겨서 하자니까요. 시아버지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난 걸까요? 엄마는 갑자기 왼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글쎄, 사돈, 내 딸년 몸값 좀 잘 쳐주세요. 내가 정말 힘들게 낳아 길렀다고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의 입에서 몸값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제가 몸 파는 여자라도 된 기분이었죠. 더는 들어줄 수 없어서 엄마를 데리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그대로 엄마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뺨을 한 대 맞자 엄마는 그제야 술이 좀 깬 것 같았어요. 어버버 하더니만 그대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죠. 지금 날 때린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감히 사돈을 때려? 난 이런 집에 내 딸 못 보내. 절대 못 보낸다고! 엄마의 악다구니에 시어머니는 픽 실소를 흘렸어요. 듣자 하니까 더는 못 들어주겠네. 그쪽이 뭔데 순자를 시집 보내니 뭐니 해요? 진짜 엄마도 아니고 순 사기꾼이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누구더러 지금 사기꾼이래?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순자야, 가자. 이런 집하고는 도저히 사돈 못 맺겠다. 엄마는 대뜸 제 팔을 끌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지가 나서서 엄마의 손에 잡힌 제 팔을 빼버렸죠. 그리고는 저를 자기 뒤쪽으로 보내셨어요. 세아가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사기꾼 주제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 앞에까지 나타나서 가짜는 수작을 부리려 하다니. 그러면서 새아버지는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서 온 편지더군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보에 대해선 친부모가 찾아와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친부모랍시고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니 정신이 멍하더군요. 그럼 이 여자는 대체 누구?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누구긴 누구야. 너 등쳐먹은 사기꾼이지. 정태한테 세아가 네 사연 전해 듣고 아무래도 수상하지 뭐니.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간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세아가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사람을 써서 뒷조사 좀 했다. 지난 몇 년간 네 엄마랍시고 널 속였던 저 여자 전과 7범의 사기꾼이야. 특히 보육원 졸업하는 고아들 자립지원금 노리고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란다. 너도 그중 하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남자친구가 부축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악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순자, 너 이 엄마 말고 저 인간들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어? 너한테 사기쳤으면 진작 도망쳤지. 왜 3년 만에 다시 나타났겠니? 엄마니까 딸이 그리워서. 헛소리. 돈 다 떨어져서 뭐 더 뜯어먹을 게 없을까 하고 나타난 거겠죠. 그러다 새아가가 결혼한다는 거 알고 이번엔 우리 집에서 뭘 더 뜯어내려고 했던 거고. 내 말이 틀려요? 시어머니의 반박에도 엄마는 아니라면서 끝까지 잡아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어차피 친자검사만 하면 바로 알게 될 거. 하고 쐐기를 박았죠. 그제야 엄마는, 아니 그 사기꾼은 무릎을 꿇고 모든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눈물로 호소하던 사기꾼은 시부모님이 꿈쩍도 않자 이번엔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요 몇 년 모녀로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엄마 이렇게 감옥에 보낼 건 아니지? 순자, 너도 그동안 엄마 있어서 좋았잖아.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이 늙은이가 오죽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그래도 난 너 정말 딸처럼 생각했다. 딸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날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 와중에도 저런 흰소리를 늘어놓는지 기가 막혔죠. 전 매달리는 사기꾼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여자 그나마 엄마인 줄 알고 참고 살았던 거야. 허구한 날 돈 달라고 해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려. 밖에서 남자나 만나고 해프게 놀아.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엄마라니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럼 그렇지. 난 당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반드시 감옥에서 콩밥 먹게 만들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은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죠. 경찰에 수갑 차고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엄마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법적인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 임할 수 있었죠. 형사에 민사까지 걸 수 있는 건 전부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한때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를 비롯한 고아들의 정보를 빼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기꾼이 만나던 남자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저를 떠나 있던 3년 동안
그 남자랑 부부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곳곳에서 또 새로운 사기를 쳤더라고요. 폐암 걸려 죽었다는 인간을 멀쩡히 법정에서 만났을 땐 정말 얼마나 놀랐던지. 결국 그 사기꾼 남녀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제 소원대로 구치소에서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무기징역이 아니니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 사건으로 제가 마음을 다쳤을까봐 본인들이 더 걱정하셨어요. 원한다면 친부모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부모를 굳이 찾아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전 괜찮아요. 그리고 굳이 부모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요. 이미 가족이 있는데 무슨 가족을 또 찾겠어요. 세아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래, 나도 널 딸처럼 귀히 여기고 있으니까 너도 날 엄마라고 생각하고 뭐든 편하게 얘기하렴. 알겠지?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죠. 심지어 제 잘못으로 부부싸움이 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정태 네가 진작에 잘했으면 새아가가 이렇게 화가 났겠니? 다 네 잘못이야. 와, 엄마, 나 주워왔지? 아버지도 맨날 순자만 챙기고 나 진짜 서운해.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를 아껴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에 못지않게 저를 많이 위해줬죠. 덕분에 저도 사기꾼에게서 받은 상처를 금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 몇십 년은 애들 셋 낳고 키우느라 너무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다 자기 앞가림하고 있고 요즘은 시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몰랐는데 시부모님도 그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나날이 늘어가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면 너무 가슴이 아프답니다. 살아계실 적에 효도 많이 하려고요. 날이 좀 더 풀리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좀 다니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